지난주에 저희가 그 조선 전기 왕실과 국왕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후기 쪽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왕실 불교에서 대표적인 거는 이제 원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원을 하는 당이고 이제 간절히 빌고 하는 곳인데, 이것은 왕실의 구성원이 원당주가 돼서 이제 어떤 사찰에 하나의 건물 이런 데다가 이제 원당을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왕과 선우 또는 이제 국왕과 왕비와 빈, 그다음에 이제 왕자와 공주, 왕실 종친이 다 포괄되는 게 왕실인데, 예를 들면 이제 출거한 공주 같은 경우에도 따로 이제 원당을 지정한다거나,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왕과 이제 왕비 같은 경우는 그 종묘 이런 데서 정식적인 그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사적으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원당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교는 사실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잘 해결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거여서, 조선 시대에도 주로 이제 죽음 이후 내세의 복을 비는 이것은 이제 불교가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유교라고 할 때 우리가 효가 중요한데, 그 효를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도 효도를 다해야 되는데, 돌아가신 뒤에도 뭔가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불교를 통해서 이제 풀었다. 그래서 효가 내세까지 이제 실천을 하는데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왕실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사실 일부 사대부들도 이제 그랬는데, 왕실에서는 특히 이제 불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 그 구성원들이 다 내세의 명복을 비는 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그런 명복을 비는 것을 또 떠나서 이제 어떤 정말 뭐 등남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수를 기원한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현실적인 이런 걸 기원하는 장소에서 전국 명산에 이런 기도처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구 쪽의 파계사에 있는 이제 그거고요. 자, 그 원당을 건립하는 거는 그 왕실 재정을 운영하는 그 내수사를 통한 것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조, 그러니까 국가 공식 관청의 예조를 통해서 하는 그 공적인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봉안 대상과 원당 사찰이 결정되면 교지를 내리기도 하고, 예조를 통한 거는 또 공문서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원당의 형태가 독립된 정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불전에 이제 당을 설치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불상을 봉안하고 불화를 이제 그려서 모시고, 또 원당주의 위패를 써서, 또 이제 또는 고려 시대에도 이제 그 진전사찰이라고 국왕의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모셔두는, 진영을 어진을 모셔두는 것이 있었는데, 그런 전통도 일부 남아 있고 합니다. 여기 이제 법주사의 이 선의공 원당은 그 영조의 후궁인 그 영빈이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비운으로 뒤주에 갇혀서 돌아간 사도세자의 어머니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별히 나중에 이제 사도세자 아들이 또 정조가 왕이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원당을 따로 이제 만든 것을 볼 수 있고,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 능침사에서도 하고, 또는 이제 그러니까 제사 같은 것도 하고, 또 축원 오래 사는 것도 하고, 뭐 호국 이런 것도 기원하고, 왕실이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부모에 대한 효행, 그러니까 내세의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당에 주로 모시는 불상은 아미타불이 많았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걸 이제 기원하기 위해서 많았고, 그리고 후기에는 등남기원기도처, 그러니까 뭐 정조 때도 나오지만 뭐 서남사든 서강사든 해서 정조가 그 원손이 귀해서 나중에 이제 순조가 나중에 태어나긴 하지만 백일기도도 막 드리고 이제 그런 역할도 이제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당은 이런 원당주의 명복을 비는 왕실불교 신앙의 거점이고, 이것이 이제 맨날 이제 신료들이 그거 뭐 돈도 많이 들고 그거 뭐 많이 없애라 너무 많다 할 때, 조종의 유훈, 역대 뭐 조자, 종자 들어가니까 역대 왕들의 남긴 뜻이다, 유훈을 내세워서 조선 말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현재 이제 기록상이나 여러 가지 확인되는 왕실 원당은 250개.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여기는 이제 조선 초에 그 광릉의 봉선사 같은 그런 능침사 또는 직접 왕이 현판을 내린 사액사사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제 조선 후기의 경우에도 79개 사찰에 103개의 왕실 원당이 두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기에도 불교가 왕실에서는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사찰은 막 원당을 지정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역사를 막 올리고 하는데, 그 이유는 토지하고 곡식 이런 것들이 내려집니다. 왜냐하면 제사 이런 기능을 맡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땅의 면세, 세금을 이제 감면해주는, 면제해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벽, 뭐 후기에 뭐 종이를 낸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도 면제해주는, 그리고 사적으로도 누구의 원당이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이걸 막 침탈을 못하게 하는 이런 특혜가 있어서 경쟁적으로 원당을 지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원당 불사는 당연히 왕실 및 그 유력자, 뭐 대군도 그렇고 다 해서 후원을 받게 되고요. 또 왕실 입장에서 또 어느 이제 궁방, 어느 이제 그 공주가 이제 추가 이제 해서 그 궁방이 있으면 거기에 재정 기반, 여기는 면세지도 두어지고 토지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이윤을 이제 내서 이제 재정 기반으로 쓰는 왕실의 그 상호적인 그런 이제 혜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왕실에서도 뭐 전답, 땅에서 소출이나 뭐 감이든 뭐든 좀 특산물이 나오면 그걸 왕실에 이제 그 공방에 진상하는. 그러면서 실제로 왕실에서 이제 제사 같은 이런 뭐 불사 비용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절에서 그런 비용 가지고 해결하는, 그러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 중반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선교 양종이라는 게 세종대에 이렇게 통합이 된 것이 쭉 가다가 중종 때 없어졌다가 다시 명종 때에 문정왕후, 그러니까 명종의 어머니 문정 대비에 의해서 재건됐다고 했었는데, 그때 보면은 왕실의 내원당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한 원당이 99개가 있다가 그러다가 청교양종 재건하고 395개, 거의 4배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성교양종을 왜 재건했을까? 왜 불교를 다시 공인했을까? 여기에서 이 원당을 늘리는 것이 왕실의 재정 기반과 밀접한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왕실 원당이 가진 그 토지가 사위전인데 거기다 면세 혜택을 내립니다. 그런 거는 그 원당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소득이 왕실에게 도움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정왕후가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성교양종이 그 다음에 유운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혁파가 됐는데 막 상소를 계속 막 올리잖아요, 유생들이. 그래도 이 내원당 소속의 땅을 이제 내수사로 이관합니다. 내수사는 왕실의 그 재정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내수사로 이거를 이관을 해서,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왕실과 원당의 경제적인 유착 관계, 또 상호 공생 관계를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후기에도 뭐 영조, 정조 때도 계속 나옵니다. 원당을 혁파해라. 거기 뭐 면세주도 많고 뭐 이렇게 혜택도 많으니까. 그래도 알겠다 해놓고 또 있다 보면 또 그 얘기가 또 나와요. 그 얘기는 잘 안 없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수치로도 봤지만 조선 후기까지 이 원당이 계속 지속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원당은 제가 아까 종묘 말씀드렸는데 종묘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 왕의 생부 생모인데, 예를 들면 왕이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이분들은 왕이 아닌 사람들이라서 종묘에 모시질 못하죠. 그럼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그럴 때 원당을 짓는 겁니다. 또 친혈족, 아까 말한 공주 또는 대군, 아들, 딸이 나가서 사는데 그게 적통을 이어서 왕이 된 왕자가 아닌, 그러니까 세자가 아닌 경우나 공주를 누가 합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원당을 만드는 겁니다. 또는 비 말고 이제 후궁 같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조가 좀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어머니가 좀 신분이 낮죠. 예, 뭐 무술이 출신이라고 하고 해서 이 모친 숙빈 채 씨에 대한 그 효심으로 담양에 있는 용흥사,
용흥사 이름도 용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에게 원당을 지정한 것이 있고요. 또 현종도 두 딸이 아주 예뻐하는 딸이었는데 명선 명경공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성남에 동국사라는 사찰을 지어서 원당으로 지정해서 여기서 이제 하는 게 주로 하는 게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왕실 구성해서 뭐 유교적으로 뭐 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왕실에서는 전통으로 인해서 이런 원당을 통해서 사당 역할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유교적인 예제가 기본적으로는 있지만 이제 불교적인 내세관을 통해서 이걸 보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국왕과 왕자의 태실, 뭐 시골 지방 가면 뭐 누구 왕의 태실이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탯줄을 끊어서 어디다 이제 묻는 거잖아요. 거기에도 원당을 이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태실은 왕의 그 피, 왕의 씨앗,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라서 국운과 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원당을 하면서 결국은 오래 살기를 바라고 명복을 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포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조선 후기에는 이 조포사라는 게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두부를 만드는데요. 두부를 만드는 거. 예, 두부 만드는 사찰인데 이게 사실은 조선 후기에 옛날처럼 능침사 막 이런 거를 이제 안 하니까 어, 왕실의 능묘, 그러니까 왕릉 그 옆에서 거기다 이제 뭐 제사를 지낼 거 아니에요. 그 왕릉에서 거기에 제사 물품을 공급하는 사찰을 지정해요. 그래서 말은 이제 제사에 올리는 두부를 이제 멀리 있으면은 좀 이렇게 상하기도 하니까 어떤 근처에서 이제 원래 올리는 두부를 시작했는데 제사 물품을 공급하고 또 노동력 이제 가서 이제 제사 지내는 걸 좀 이제 승려들이 가서 돕고 그래서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고 제사 보조 역할 그 대신 여기에도 당연히 어떤 혜택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30년에 이제 일제 시대에 그 묘전 국릉 원묘 조포사조라는 그 조사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각 조선 왕조의 능과 이제 그다음에 뭐 묘, 원묘 이런 데까지 해서 그 관련된 이 조포사가 어디 있는가를 쭉 정리한 책이에요. 그래서 38개의 능묘와 또 진전 관련된 조포사의 51개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어요. 또 여기에는 또 이제 원래부터 능침사였던 곳, 봉선사, 봉은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국왕의 위패가 내려진.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가 용주사의 호송전 전에 약간 불난 그 금동향로인데 이건 이제 정조가 만든 용주사의 그래서 이 조포사라는 것도 이제 그 원래 능침사 같이 그 왕릉 옆에서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데 정식 제사라기보다 이제 그 보조하는 역할로 이제 조선 후기에는 되어 왔다. 근데 이런 걸 이제 후기를 특히 볼 때 이 국왕 또는 국가 불교의 관계가 임진왜란 때 선조가 도망갔잖아요. 그 민심이 땅에 떨어지고 하니까 뭐 이순신이 막 뜨니까 막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병자호란 때는 이 왕이 인조가 치욕적인 그 항복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질적인 인적인 피해도 있었고 병자호란 때 정신적인 그 엄청난 상처를 받고 당연히 국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또 전쟁하면서 민심이 동요됐을 때 불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복락을 비는 것도 했고 이제 큰 사찰에 이 원패라고 삼패라고 하는데 세 개의 이런 지금 사진에 있는 이 패가 원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전하 수만세 오래 사셔라 또는 왕비전하 수천세 세자저하 수천세 이래가지고 그 원패를 두면서 이 국왕이나 이 왕실 구성원들의 장수를 이제 빌어주고 국가의 번영을 바라는 그런 이제 제회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국왕 입장에서는 이 불교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왕권도 높여주고 또 그런 걸 평안도 빌어주고 하면서 이제 그런 걸 활용했고 특히 나중에 임진왜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쟁 때 많이 죽잖아요. 선조가 들어와 보니까 서울 연패 막 이 시체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그런 것들도 승도가 그거를 다 매장하고 또 천도제, 수륙제, 천도제 이런 걸 하면서 그 전쟁의 상처를 이렇게 메꾸는 그런 역할을 불교가 하게 됩니다. 예, 이제 국왕별로 조선 후기를 좀 보면은
광해군이 이제 임진왜란 때도 분조라 그래서 조정을 나눠가지고 선조가 평안도 우주까지 갔고 이 조정을 나눠서 왕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함경도 쪽으로 가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그 활동을 하면서 이 승군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봤죠. 예, 그러면서 이 조직력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봐서 나중에 이제 서울에 전쟁 끝나고 다 불타고 궁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선조도 뭐 이렇게 다른 이렇게 일반 사저 이런 데서 막 머물고 하다가 광해군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궁궐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저쪽에 뭐 경운궁부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시 중창된 거 그런 데들이 다 이때 이제 다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승군이 참여해서 궁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우리가 남한산성 또는 서울을 지키는 북한산성 여기도 승군이 지키잖아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지을 때는 승군이 직접 참여도 하는데 이때 많은 수의 승도가 참여해서 불탄 서울의 도성의 궁궐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이제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고맙고 하니까 이제 법회도 후원하고 승려를 우대하는데 사명대사 임진왜란 때 이제 활동했던 사명대사가 나중에 병이 드니까 문병을 해요. 잘 뭐 병이 어떠시냐 하고 이제 또 부유선수라고는 그 유명한 분이 있는데 부유선사 남양주 여기 있는 봉인사 부도암지가 이게 부도암 저 탑이 일반 승탑이 아니라 부처님 사리 탑이에요. 일제 때 저게 이제 반출됐다가 다시 돌아오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강해군의 원당이에요. 이 봉인사가. 그래서 부유선수 같은 고승을 불러다가 이제 제도 하고 그런 이제 불교의 그러니까 친불교적 그런 행보를 강해군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조는 그다음에 이제 인조 반정으로 이제 온 다음에 그 1623년에서 인조 반정이 나오고 바로 이갈의 난이라고 평안도의 병마절도사인데 이 인조 반정에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농공행상에서 이 올려주질 않은 거예요. 불만을 품고 서울을 그러니까 평안도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서울을 그냥 쳐버려요. 그게 이제 이갈의 난인데 그러면서 뭐 바로 이제 또 진압은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서울의 방비를 새로 해야 되겠다. 임진왜란도 있었고 뭐 그래가지고 1624년부터 3년 동안 남한산성에 지으면서 이 벼감각성 스님을 불러다가 팔도 전체 승군을 다스리는 도총섭을 삼아서 이분이 그 역할을 하면서 이 중앙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화엄사, 법주사, 뭐 쌍계사, 그다음에 이제 저기 완주에 송광사라고 또 있는데 그런 거를 대대적으로 중창을 하는 다시 말하면 이 국가에서 필요한 이런 역할, 그러니까 산성 방어나 뭐 도청섭의 역할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왕실이나 국가에서의 지원이 있다.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복림대군은 그 병자호란 때 끌려간, 그러니까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왔을 때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되죠. 효종. 근데 복림대군이 벼감곽성 스님에게 화엄의 요체, 화엄이 어떤 거냐라고 이제 물었다는 그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효종이 된 다음에 이 벼감곽성 스님이 중창한 화엄사에 선종 대가람이라는 현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서 또 그 우리가 아는 각항전도 지어주고 하면서 숙종되는 선교를 통합하는 그런 대가람이라는 또 명패를 또 다시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선 후기에도 광해군이나 인조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물론 이제 임진왜란 때 의승군 활동을 통해서 춘위의 공적을 쌓고 또 이제 승군의 이 노동력의 효율성을 알아서 활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거기에 맞는 그 대우가 또 나름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종은 즉위 초에 일시적으로 업불책을 합니다. 그래서 왕실 관련된 특정 사원을 제외한 아주 중요한 사찰을 제외한 다른 데서 면세지인 토지, 그러니까 면세 혜택을 없애고 노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사찰의 노비가 좀 일부 남아 있었는데 그걸 환수하고 그리고 궁방 원당의 일부를 혁파하면서 특히 도성 내에 있는 비구니 사찰
우리가 서울 안에 사찰은 이제 흥천사나 원각사나 큰 게 있었는데 16세기 들어서 중종 때 막 방화하고 해서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도 자수원, 인수원 같은 전에 말씀드린 그 후궁들이 나와서 이제 출가해서 살거나 뭐 이런 또 사족들도 그런 상류 계층의 여성들이 나중에 출가해서 사는 그런 곳은 못 없앴는데 이제 이때 와서 서울 도성 안에 있는 비구니 사찰을 없앱니다. 그래서 이제 도성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중종대의 선교 양종을 없애고 경국대전에 있는 그 불교 관련 조항을 사문화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조광조가 활동하던 때라고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송시열 들어보셨죠? 그런 이제 송준길 뭐 해서 이제 이 노론에서 아주 센 그런 성리학자들이 이제 정권을 살림이라 그래가지고 정권을 뒤에서 좌지우지할 때 그럴 때 이런 불교에 대한 왕실에 대해서 너무 이건 특혜다 해가지고 이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종도 스스로는 뭐 불교를 뭐 싫어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었고 그러니까 하도 이제 신하들이 이제 뭐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혜 같은 거를 좀 없앴던 거고 아까 나온 것처럼 명선 명예 그 자기가 총애했던 딸들 공주들이 젊어서 그냥 죽으니까 거기서 원차를 짓고 추천을 직접 왕이 이제 사찰을 창건하고 의례를 거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종은 사실 숙종 영조 정조가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의 상처를 딛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발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특히 영종조 때 숙종 때는 뭐 또 가문부터 온갖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숙종 영조가 오래 했어요. 그래서 숙종이 이제 왕권을 되살리기 위해서 조선 왕조의 역대 그런 걸 다 현창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단종이 있죠? 단종이 원래 노산군이라고 원래 폐위대에서 나간 왕은 군이에요. 광해군, 연산군, 노산군인데 이때 단종으로 복권. 그리고 이제 태조. 당연히 조선 왕조는 태조를 이제 다시 추승을 하고 높이고 그러면서 태조가 관련된 사찰 중에 뭐 몇 개 있지만 회암사도 있고 특히 서광사. 서광사는 이제 이런 전승이 있죠.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와 친하게 된 계기가 태조 이성계가 이제 꿈을 꿨는데 나무를 뒤에다 지고 세 개를 이렇게 지고 내려오는 꿈을 꿔서 그걸 보니까 그게 이제 세 개가 속삼자가 있고 가운데 사람이 있어서 왕이 된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될 거다. 해서 왕이 된다 해서 석왕사 꿈을 왕이 될 꿈으로 해석했다. 그래서 서광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그 서광사 설계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숙종 때도 여기다 친필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엄사에 원래 신라 때 있던 화엄 석경이 있던 것이 장육전인데 이게 정유전한테 불타고 거기를 대대적으로 중창을 하면서 선교, 양종, 대가람의 현판을 이제 내리게 되고 여기 사진에 각항전 내부의 모습인데 엄청 높죠. 이게 우리가 일본의 나라의 도다이지 동대사 가면은 그 큰 대불도 있고 엄청 높잖아요. 근데 이 각항전이 전에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경복궁 근정전만한 크기. 그러니까 목조 건물로 사찰을 그 왕궁의 크기로 짓는다는 거는 엄청난 규모인 거예요. 예, 이 정도로 이런 중창불사에 굉장히 후원도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 가흥대장경을 만들어서 일본에 그거를 팔아요. 일본이 이제 대장경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살라고 하는데 그게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1681년도에 임자도라고 전라도에 거기에 표착을 해요. 근데 사람은 다 없고 이제 그 포착된 배에 불서가 가득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서 나중에 부육의 백암청 선생님이 이제 모아다가 복각본 새로 이제 그거를 간행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화엄이라든지 기신론 이런 데 대한 막 주석서도 나오고 막 굉장히 교학이 강하게 활성화되는데 그때 한 반 정도의 어쨌든 중국에서 무슨 책이 왔으니까 반 정도를 모아서 지방간들이 올립니다. 서울로. 그러니까 숙종이 보니까 이게 불서예요. 다 불서인데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유마경이라는
라는 걸 보고 이게 유마경이 어떤 내용이지? 유마경이 사실은 이 제가 불교와도 관련이 있는데 그 승지였던 이제 임상원이라는 사람이 좀 불교에 해박했던 모양이에요. 물어봐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불서니까 이거를 뭐 왕실 안에 놓긴 그렇고 저기 남한산성 거기 이제 수사찰 계원사에 갖다 놔라 해가지고 이제 보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계원사 쪽에서는 여러 설화로 수원의 서호인가요? 거기에서 책들이 떠내려와서 그거를 보관했다 이렇게 이제 잘못 와전되는데 원래는 이게 일단 중국에서 온 그 가왕대장경의 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선시대 후기에도 왕들이 불교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좀 이렇게 특히 뭐 정조나 이런 게 보면은 상당히 좀 깊이 있는 지식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영조로 가면은 영조는 뭐 굉장히 오래 제일 했죠. 근데 영조는 그래요. 이 사람이 뭐, 이 사람도 공부도 잘하고 해서 대학, 책에 서문까지 왕이 직접 딱 써서 신하들에게 이거 읽어라 할 정도인데 유교의 도가 크게 성하니 이단이, 그러니까 불교가 어찌 해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뭐 그만큼 자신감도 있었겠지만 하여간 불교의 또 이 필요성을 알았었어요. 그래서 불교의 활용 정책이 계속 이어지는데 제가 하나의 그 예를 들면은 남한산성, 북한산성 여기에 처음에 남한산성이 이제 먼저 만들어지고 이제 1711년에 북한산성이 수종대에 만들어지면서 그 9개의 절, 나중에 10개, 어떤 뭐 11개의 절 해서 안에 사찰들을 둬요. 그러니까 개원사, 저기는 중흥사가 이제 수사찰인데 그러면서 순군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데 1년에 6차례 교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평안도와 저쪽 함경도는 이제 그쪽 이제 국경 쪽이라서 아니고 이 남쪽, 나머지 6도에서 오는데 이게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산성에서 700명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저기 전라도 어디서 이게 할당 이제 큰 절에 할당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승군의 뭐 몇 명. 그러니까 모든 승려가 다 승경을 진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학승도 있고 뭐 있는데 하여간 좀 젊고 할당된 수를 채워야 되는 건 있어요. 근데 전라도 저기 뭐 예를 들면은 뭐 미양사 뭐 대흥사 거기서 내가 노잣돈 해가지고 이 서울 쪽까지 오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힘들겠어요. 여기 와서 2달 근무하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영조 때는 그러면은 그냥 그 사찰에서 오지 말고 돈을 내라. 그럼 여기 이제 상주 순군이 이제 운영비를 그냥 돈으로 내면 그걸로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의승방번전이라고 하는 것도 하는 거고, 그것도 나중에 정조대 가면 그것도 많다. 해가지고 반액으로 줄이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소를 방위하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서울 방어를 하는데 남한산성, 북한산성은 아주 천혜의 요새고 산성도 쫙 있고, 예,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데 이게 일반 양민들을 데려다가 하기에는 너무 막 안 되고 하는데 승군이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 불교를 어떻게 뭐 억압하고 건드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라 뭐 반액해라 이렇게 계속하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그 국왕들이 산에 사찰이 왜 있는가? 사찰이 없으면 안 된다. 도적 또 외적 이 왔을 때에도 사찰도 있고 해서 그걸 지키는 역할도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말한 이제 승역이나 뭐 종이 같은 것들 할 때나 그런 거를 지방 그 관청에서 사찰에 할당된 그런 거를 걷어서 이제 중앙에 이제 내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나 이런 데 이 사지를 보면은 불이 나잖아요. 정각이 불나고 뭐 전소되고 이러면은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해인사는 합천군수나 경상도 관찰사가 옵니다. 와서 돈을 줍니다. 빨리 중창하라고. 왜? 이 사찰이 없고 승려가 없으면은 승령 누가 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집신이나 뭐 이런 종이 이런 것도 하게 했는데 그걸 누가 내요? 그러면 그 지방 재정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에 올리는 것도 안 되고. 그런 식의 서로의 메커니즘이라고 그 상호 역할이 있어요. 그 대신 불교계의 활동, 뭐 승려, 뭐 사찰 이런 거를 전혀 건들지 않고 오히려 그러니까 억압이 아니라 활용인데 어떻게든 좀 이게 수가 줄면 안 되고 없어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정책을 갖는 게 조선 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승군 승역이 뭐 전에는
수탈을 당했다. 마서먹 다 가져갔다. 또는 막 뭐 천민대우도 했고 막 승역, 뭐 노동력 차출 나쁘게만 봤는데 사실은 이게 잘 생각하면 유교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국역 체계 안에서 어떤 노동력이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물론 모든 승려가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대로 할당을 한 거고 그래서 그런 정도를 하면은 오히려 이 정부나 이런 데서 또 도와줄 때 도와주고 자립형 종교 약간 그런 것이 조선 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8세기는 문화적 르네상스라고 이제 해서 불교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보면은 굉장히 좀 규모가 큰 사찰, 이 다시 중창되는 정각 18세기가 많아요. 이게 이제 경제력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될 때고 그리고 불상불화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게 용주사 봉불기법교예요. 정조가 용주사에서 부처님을 봉안하는 용주사를 지을 때 그러면서 복을 기원하는 거를 씁니다. 정조가. 정조는 노론 세력에 의해서 맨날 죽임의 위험도 당하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이 노론들이 막 해가지고 영조가 해서 나중에 뒤주에 갇혀서 죽여버리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노론은 싫죠. 또 노론도 정조가 되면 복수할까봐. 정말 살해의 위협까지 해서 뭐 방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죠. 그런데 정조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버지에 대한 효를 불교를 통해서 푼 거예요. 그래서 1790년에 자기 아버지 비운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원래 원묘가 지금 시립돼 있는 그 뒤에 산 봉산인가요? 거기에 있었던 거를 수원 화성 지금 수원 그 화성 있잖아요. 그걸 만들 때 옮겨버려요. 현룡원을이라고. 그리고 거기다가 나중에 아버지를 왕으로 이제 추대하면서 융릉 또 본인이 건릉 해서 융건릉이 되는데 현룡원을 옮기면서 그 제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능침사격으로 만든 게 용주사인데 용주사 이름이 뭐예요? 용이 여의주를 물었다. 자기 아버지가 원래는 왕이다라는 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성 전체 공사비의 10분의 1이 이제 들어갈 정도로 크게 잘 지었는데 그때 이제 대대적으로 합니다. 봉불기법계에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복전을 짓고 공양한다. 정조가 직접 창건한 것이 용주사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뭘 했느냐. 부모 은중경을 내는데 그래서 전국 관아, 사찰, 관아에 다 뿌려요. 그 뒤에 극락 왕생도를 새로 넣어요. 아버지가. 극락에 가서 편안히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조가 효심이 당연히 자기 어머니, 해경공 후신 어떻겠어요. 남편이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세자의 뒤주에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막 당연히 아들이라도 이제 왕이 돼서 망정이지만 그러니까 정조가 끔찍해도 어머니에 대해서 화성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해감년, 환감년 할 때 전국에서 이제 기노소 노인들을 다 불러다가 큰 연회도 펼치고 하는데 정조가 이제 행차할 때 보면은 그 의계라고 해서 그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약용이 했다는 그 배로 만든 다리, 배다리. 그 노량진 쪽에 설치해서 이제 쫙 행차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흑석동까지 노량진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국도 1번이 이제 시흥, 독산동 시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이제 수원으로 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 쭉 가서 화성에서 화성 행궁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면서 어머니 해경공 씨의 그 해감년도 크게 양 펼쳐지고 또 그러면서 용두사에는 이제 밤에 이제 몰래 갔다는 얘기도 있지만 김홍도 좋아하는 김홍도가 용두사의 그 탱화를 그렸다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머니 특히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효를 발현을 한 것이 바로 이 용주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조선 왕조의 국왕조도 이 효의 문제에서는 끝까지 이 불교를 가지고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조는 이제 불교에 대해서 옛날에 임진을 한 때 의승장들이 나라를 구했다. 그러면서 현판을 내린 사액, 사우, 그러니까 일반 유명한 서원, 유교 명언들을 모신 서원처럼 그런 걸 지정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작은 사명대사가 태어난 곳이 밀양인데 요즘 지자체랑 똑같아요. 이때도 밀양의 유생들하고 지방 관리가 모여서 우리
밀양에서 뭐가 이 충 이런 거 좀 뭐 좋은 게 있을까 하다 보니까 사명대사가 임진왜란때 나라를 구한 의승장이 밀양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로비를 해가지고 올려서 밀양에 표충사가 지정돼요. 예. 밀양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 하면서 이제 사명대사 표충사가 지정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조대에 와서는 이 대응사, 이때는 대둔사라고 하는 해남에, 거기서 이게 서산대사가 뜻을 남기고 의발을 전수한 것이다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책도 쓰고 왜 우리 절이 왜 중요한가, 뭐 서산대사는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위에다 올려서 정조가 거기다가 표충사를 또 지정해줘요. 하나의 명분. 예, 대형사 쪽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였어요. 아니 밀양에 뭐 사명대사를 모시는데 가운데 모신 분이 주양이고 옆에 모신 분을 배양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영규대사라고 있죠. 그 조원과 해서 800의병 영규에서 금산 전투에서, 예? 장렬히 전사한 임진왜란 때 그 영규대사가 있고, 문제는 청호당 서산대사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왜 옆에 있냐, 예? 제자가 가운데 있고 해서 대흥사는 우리는 이 서산대사의 그 의발도 전수된 곳이고 서산대사 스승을 위에다 모시고 옆에다 사명대사 옆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호남의 의승장을 대표하는 내묵처형이란 분을 모시겠다 해가지고 정조가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내려주니까 이제 묘양산에서 보현사에서 휴정 스님이 청호대사가 우리 절에서 입적을 하셨는데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거기서 수충사, 그러니까 충성에 대한 이제 보답을 한다 해서 수충사가 지어집니다. 이때 정조는 뭐라 그랬느냐? 여기 있는 건 밀양표충사의 교주예요. 그 사명대사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뭐 장하건정 뭐 임효건 나오는데, 정조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불교는 자비가 중요한데 휴정 스님은 그에 부끄럽지 않아 하늘과 사람의 모범이 되었다. 야, 인천에 종풍을 발언하고 공난을 널리 구제하였으니 임금을 위해 충성을 다해 공을 세웠고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의 교주이다. 그래서 세상을 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진정한 불교의 자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진왜란 때부터 아니 스님들이 이 무기를 두고 살생을 하고 이런 것이 문제 아니냐라고 불교계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 유학 당시에도 유학자나 이제 왕이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비다. 불교가 자비 아니냐. 그래서 이러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정조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조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손이 있게 했기 때문에 서강사나 송강사 옆에 조계산에 서남사가 있죠. 거기 이게 서남사 승성교인데, 서남사가 이 다리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다운 데가 서남사죠. 이 절 자체의 건축부터 뭐 여러 가지가, 거기서 원손이 태어나게 해달라고, 물론 이제 상궁이나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백일 기도를 하면서 결국 원손을 나니까, 원자를 나니까 감사의 글과 토지를 정조가 내립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유교, 불교, 도교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볼 때 가장 늦게 나온 것이지만 그 영험은 매우 두드러진다. 그래서 유학자들은 잘 믿지 않지만 또한 내가 볼 때 간혹 믿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등남을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실불교의 핵심은 국왕들은 그렇지만 부모를 위해서 내세의 명복을 빌고, 또는 왕실의 그 씨가 중요하니까 특히 아들을 낳는, 거기에서 불교에 기원하고 이제 바람을 가지고 그런 것이 왕실불교의 사실 핵심이죠. 그래서 정조가 이제 만천명월 주인홍, 이게 불교 용어예요. 지금 주장각 가면 딱 걸려 있는데 옛날 창덕궁에서도 걸려 있는 만천,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강물에 떠 있는, 거기 달이 비친 거는 뭐 만 개가 있겠지만 떠 있는 하늘의 달은 하나잖아요. 그게 이제 군주이고 그게 자기인 거면서 군주의 학문, 모든 이 신하들보다 더 위인 군주의 학문에서는 일반 사대부와 달리 불교도 다 아울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조가 좀 이제 사실은 이 왕권 문제 때문에 장용용이라는 이제 국왕 친위 부대도 만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노론 쪽에서 관료들이 이 중앙 군대를 다 어쨌든 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조판서부터 약간 계속 약간 위기의식이 있어서인지 장용을 만드는데 용두사의 순군을 외장용에 편제시켜요. 그러니까 화성에 갈 때 이제 호위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경호처 이런 거 지금 대통령 경호처도 중요한데 이 왕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불교가 민심을 좀 잡고 그 다음에 왕권을 높이는데 이게 도움이 되니까 특별한 조치를 내려요. 불교계를 관리하는 조선 전기에 있었던 승정체계 같은 걸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용조사 주지를 팔도 도승통으로 삼고, 그러면서 원래는 그런 걸 하는 게 이제 남한산성 팔도 도총삽인데 그걸 겸임직을 시키고, 예, 북한산성까지 하면서 전국의 승군을 통괄하는 그런 직위를 줘요. 그러면서 5개의 규정소, 승풍을 규정하고 또 관리하는 거를 지정하는데 용주사가 있고 남한산성의 개원사, 북한산성의 중흥사, 그리고 조선전기의 전에 문정왕후 때 선교 양종회 때 문정왕후가 자기 남편 이 중종인 능을 옮겼다고 했죠. 그 앞서서 시아버지였던 성종의 능이었던 선능, 그리고 그 문정왕후의 남편이었던 중종의 능을 옮겨서 정능, 선정능. 그러면서 원래 있던 그 봉은사를 확대해서 지금 있는 여기 코엑스 그 봉은사를 크게 이제 지으면서 능침사로 쓰고, 그리고 이쪽 중종 성종의 그 라인에 짙게 올라가서 제일 위에 조자 붙은 왕이 세조잖아요. 세조의 광릉 옆에 있는 봉선사, 그래서 선종본사, 봉은사, 교종본사, 봉선사를 지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쫙 이어서 오규정서에 그 조선 전기의 마지막에 본사였던 봉은사, 봉선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소는 경기도는 이제 자기 그 권역에서 공동으로 하는데 용두사는 전라도, 그러니까 약간 남쪽이랑 가깝고, 그다음에 남한산성 개원사가 충청도, 경상도, 이제 거기서 이제 순군도 많이 이제 오니까, 그리고 이제 북한산성에 있는 중흥사가 지리적으로 해서 이제 항해도, 평안도, 그다음에 봉은사가 강원도, 봉선사가 함경도, 그나마 지역적으로 가까운 그런 데를 다 이제 통괄 관리하는 그런 약간 본사 비슷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이제 중앙 정부와 그 하는 것이 여기 연대 그 안산에 있는 봉원사, 지금 이제 태고종 사찰이지만, 그리고 이제 흥국사, 서울 주변 서울 도성 같은 근처에 있는 이런 데를 직무승을 두어서 그런 업무를,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의 그런 연락 업무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갔으면 정조는 불교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를 좀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정조가 갑자기 죽으면서 이것이 뭐 유지는 됐지만 약간 이제 원래 목표와는 달리 약간 좀 후지부지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정조가 조금 오래 살았으면은 아마 나중에 순조가 너무 어려가지고 영조의 갭이었던 그 정수왕후가 자기 외척들 안동 김문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세도 정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도 정치하면서 뇌물 먹고 탐관놀이 막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세금 돈을 뇌물 먹고 관리가 됐으면 수령됐으면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삼난 그 밀란이 막 일어나고 하면서 조선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 흔들리는, 그러면서 나중에 강화도령부터 뭐 철종도 오고 뭐 하지만 내리막길을 거게 되면서 결국은 동학까지 이어지고 또 일본군이 뭐 동학을 없앤다는 명분으로 청나라 군대한테 원조를 한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그 전에 중국 청나라와의 거래가 있었어요. 조선에는 서로 군대를 보냈던 서로 알려준다. 그 시모노세키 조약인가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조선이 청나라에게 알려줬다는 거를 빌미로 그냥 바로 군대를 보내버려요. 그래서 동학을 그냥 완전히 그냥 선멸해서 버리죠. 와서. 그러면서 마을까지 동학 잔등을 선멸한다고 다 불태우고. 그러면서 청나라 군대가 와서 일어난 게 청일전쟁. 그러면서 조선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안회에서부터의 이 동학이나 이런 것들을 외국 군대를 빌려서 하려고 하다가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식민지까지 가게 되는데, 근데 그 전조로 올라가면 역사는 그런 가정은 없지만 만약에 정조가 조금만 더 한 10년이라도 더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러면 이제 순조도 좀 크고, 예? 그러면 외척, 세도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됐으면은 조금 이제 근대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식민지까지 안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그런 아쉬움이 이제 드는 거죠. 이제 불교를 누가 봐도 정조가 했으면 불교가 좀 다시 이때 좀 더 꼽힐 텐데. 왜냐면 19세기 가면은 이게 그런 게 사회 시스템이 와야 되다 보니까 탐관오리 뭐 지방간부터 지방 이 토착 그 토부터 와서 절에 가서 막 가마들게 하고 막 뭐 내놔라 뭐 내놔라 하면서 이런 사적 침탈이 많아져요. 그거는 그전에는 잘 없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승역이나 이런 거를 하는 괜히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사찰이었는데 사적으로 가서 막 뜯어먹고 이런 거를 놔두질 않는데 이제 19세기에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교계에도 막 그런 침탈이 일어나가면서 결국 그 이미지 19세기 때 뭐 가마들게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이미지가 나중에 20세기 와서 특히 일본인 학자들부터 이제 조선의 불교사를 쓸 때 천민 수준이었고 가지고 뭐 거의 없어지는 상태, 거의 억불 쇠퇴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든 게 바로 이 19세기의 상황이 반영이 된 건데 그런 면에서도 좀 정조가 이때의 정책이 좀 더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19세기는 이렇게 정치 사회적인 혼란이고 그래서 외세가 진출하고 국가적인 위기를 가졌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 종교가 각축전을 벌였다. 실제로 그래요. 동학이 있죠. 나중에 천주교까지 서학이 있죠. 그 전에 이제 청에 가서 선진 문물을 빨리 배워야지가 북학이 있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계속 이제 뛰어다니는 그런 또 혼란기니까 종교가 나중에 19세기 후반에 신흥 종교들이 막 등장하고 그만큼 살기 어려운 좀 그런 이제 시대가 됐다. 이게 상주의 동학도 아니고 원래 동학은 경주 최재우부터 경주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동학 농민 전쟁이 전라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전라도가 동학인 줄 알지만 원래는 이 경주에서 시작되고 이렇게 경상도에서 원래 퍼지다가 거기서 이제 유생들이 이거는 막 맞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라도 충청도 쪽에서 이제 많이 커지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국왕과 왕실부터 일반민까지 종교의 의존성이 매우 커졌다. 그래서 왕실에도 엄청난 후원을 합니다. 국가의 번영과 흔들릴 때일수록 국왕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그래서 이 송강사, 대흥사 이런 것이 19세기 전반에 엄청 중창돼요. 지금 이 해남 대흥사 모습을 보세요. 굉장히 크고 뭐 아주 정돈돼 있는 곳인데 이런 데 대한 중창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1831년에 왕비가 발언해서 금강산 유전사에서 화엄경 함론 이 책도 내고 법원 뭐 엄청난 규모의 책들도 내고 그리고 그 실력사 여주 실력사는 당시 안동김문 세도가 거기에 원찰이에요. 거기가 뭐 공덕비도 있는데 계속 중창하고 지원해주고 우리가 그 전에 대한항공 쪽이 이제 월정사 거기 뭐 비가 서 있고 거기 막 지원하듯이 안동김문은 이제 그런 또 실력사 또 왕실은 여러 군데 서울 주변에 특히 이제 흥선대원군은 자기 아들을 고종으로 만들려고 막 약간 바보짓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면서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이 절에 가서 다 이렇게 뭘 또 해요. 그래서 고종이 즉위하니까 이 우리 아들이 왕이 됐다. 기뻐가지고 서울 근처에 그 뭐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사찰에 이 중창묘사도 많이 하고 막 글 써서 막 내려주고 대원군 글씨 이런 것들이 서울 주변의 사찰에 뭐 있고 한 게 그렇습니다. 이 화계사 같은 데도 이게 탑 다라니판이라고 이제 그 목판에 저거를 탑을 그려서 그 안에 글씨를 새겨서 다라니를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게 하엄사에 좀 있고 한데 일단 19세기 이런 서울 주변의 이 사찰들 이 왕실과 관련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종은 특히 왕손 탄생됐을 때 역시 그 건봉사를 원당으로 지정하고 또 묘양산의 축성전 성이 들어가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청나라에서 장수불이 온 거를 봉안하고 또 송강사에도 성수전을 만들고 그래서 원당을 많이 만듭니다. 이 고종이 이 수국사 1900년에 고종과 80여 고위 관료 또 이제 나중에 순종까지 포함해서 와서 후원해서 삼각산의 수국사를 창건하고 그래서 이제 수치를 보면은 조선 정계의 그 서울 주변의 경기도의 사찰들이 많이 이제 폐사도 되고 막 그래요. 서울 도성내에도 그러고 후기로 가면은 경기도 사찰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전기에 비해서 많이 수치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20세기 초에 자료 보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냐? 19세기 중후반에 서울 주변의 사찰들이 중창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세도가 또 일반 사람, 뭐 중인계층, 왕실 해서 막 이 불교에 대한 지원. 왜? 나라가 흔들리고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고 사람이 힘들 때 당연히 귀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는 천주교 문제는 제가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천주교가 18세기 후반부터 자생적으로 확산됐는데 이거는 사실은 천주교가 천국을 가고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간다 얘기할 때 당시 유학자나 종조도 그래요. 이거는 그냥 불교의 별파다. 불교랑 뭐가 다르냐? 무슨 말이냐? 불교가 내세로 가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천당, 천국, 지옥. 먼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불교에서 한 말이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천주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조선이 자생적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거는. 다만 여기가 좀 더 센 신 같네? 하고 그냥 그걸 옮긴 것뿐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이미 내세의 길을 쫙 깔아놨는데, 그러니까 그거 갈아타는 문제이지 없었던 게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게 있고, 예. 그런데 결국은 이 사교로 찍힌 거는 그 윤재충 항사형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어머니의 신의를 사대부가 땅에 묻고, 예? 천주교 서학 신자가 된 다음에 황사형이 조선이 천주교 신자를 박해한다고 청나라에 있는 프랑스인들에게 조선을 징벌해라, 철하라고 편지 보내다가 걸렸잖아요. 효와 충을 정면으로 어기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천주교는 자기 아버지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왕보다 로마 교황을 더 높이고 이게 무슨 해서 사교, 사악한 종교로 낙인시켜서 탄압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는 전통의 안에서 효를 잘하고 스님들도 조선 후기 보면 저 밑에 와서 노무 어머니 모시고 봉양도 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다 합니다. 임진왜란때 을순군 했죠.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다루게 되지만 충효를 우리는 다 했으니까 조선시대에 안 걷는 거예요. 네? 조선 초에 뭐 부모를 버리고 출가한다, 효를 버렸다, 나라를 위해서 안 한다, 충을 버렸다. 유학자들이 배불론해서 욕을 했지만 실제로 조선 왕조 500년 동안 불교는 충과 효를 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근대 19세기 말까지는 죽음의 문제는 계속 불교가 한 거예요. 나중에 천주교 또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제 그쪽에서 많이 가져간 것 뿐이지요. 그래서 이런 전통의 안에 있던 불교가 이제 천주교는 전통과의 마찰을 일으켜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제 박해를 받았고 불교에는 우호적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내용 정리한 걸 이렇게 그냥 써 놓은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을순군 나라를 구하다. 요거는 좀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